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면수심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 집회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복귀 집회에 참석했다며 인면수심이란 말까지 꺼냈는데요. 신동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신과 부인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감추려고 국민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하려던 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문용어로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복귀라니 살육과 테러가 난무하는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까? 광주는 대한민국의 광주지 광주의 광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고 그것이 광주든 서울이든 대구든 다 있는 겁니다. 황기정 시장 그 탄핵 찬성 집회에 나와서 반대쪽 분들을 비난하고 시장으로 살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지난 주말에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인면수심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두 쪽으로 갈라진 광주 금남로 집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히려 성숙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보수 이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집회가 열린 곳이 금남로인데 80년 광주 금남로에서요. 계엄군 그리고 이에 맞선 시민군이 마지막 항전이 열렸던 곳이거든요.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아마 45년 만에 어떻게 선포된 비상계엄을 두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라는 물리적 충돌 없이 어떤 굉장히 평화적 방법으로 저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광주 정신이 재조명됐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보고요. 이제는 더 이상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과 희생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 슬픔과 희생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대방의 생각을 강요한다거나 또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광주 정신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는 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그 강기정 그 광주시장이 집회를 불허한 것은 오히려 광주 시민들의 민심을 오히려 왜곡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고 특히 박경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탄핵 반대 장소를 쓰레기장으로 안내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아마 막말 정치의 계보를 이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발언으로 보고 결국은 이번에 광주에서 어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림으로써 이제는 광주도 이제는 계엄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광주 정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어떤 광주 정신의 재조명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맡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공식적인 집계는 없고 비공식적 집계로 탄핵 반대 집회에 3만 명, 탄핵 찬성 집회에 1만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민주당은 이 숫자가 별 의미가 없다면서 버스 동원 집회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어요. 정치적 그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는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저는 어느 쪽이 더 절박하냐, 탄핵 반대 쪽이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왜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그 당시에는 광화문, 서울에만 100만 명이 모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모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접근의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쪽은 그만큼 보수 쪽이 이 진영이 붕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탄핵 찬성 쪽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법 절차대로. 근데 앞서 이제 이 금남로 집회에 대해서 큰 불상사가 없는 건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김철현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문제는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더 깊숙한 문제로 침투되는 것은 이념으로 나누어졌던 것이 이제 지역에서도 나눠지는 겁니다. 광주 지역도 내에서 쪼개지고, 대구도 내에서 쪼개지고, 수도권도 내에서 쪼개지고,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 가야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면, 그리고 대결이 있다면 이 대결 속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겠냐.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악마와 다를 게 뭐냐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의 눈에는 악마만 보이냐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말의 수위가 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극단적이고 강성 발언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 중에 탄핵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악마라는 그런 것과도 아마 등식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범야권을 이끄는 그리고 거대 야당의 어떤 대표인 만큼 발언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특히 그 악마라든가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가해자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더 씌우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전신이 과거 80년도 그때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었던 그 민주정의당의 후유신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민주정의당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특히 군사 독재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더 씌우면서 아마 어떤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본인 스스로도 지금 조기 대선 행보도 나서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어떤 분열이 아닌 그런 메시지를 내야지 계속적으로 어떤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저런 발언들은 저는 굉장히 조금 좋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주말 광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보수 성향 단체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5.18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5.18 특별법에 보면 5.18 정신을 또는 5.18 운동 자체를 폄하하는 경우에는 5.18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5.18 정신에 대해서 폄훼했다. 또 상처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판단하는데 실제 이제 이게 얼마나 법정에 가져갔을 때 그런 판단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정반대로 바꿔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하는 광주에까지 들어와서 전국적인 세를 몰아서 여기에 또 최근에 보수층 내에서의 마치 스타가 된 이 일타 강사까지 포함을 해서 광주에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공격을 받았고 5.18 정신도 공격당했다. 이제 이렇게 판단했고 실제로 보면은 광주 시민의 전체 인구를 보나 또는 호남 전체 인구를 보면은 사실 금남로에 모인 사람들은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그런 타격을 심리적으로 받았다면 그것 또한 당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악마라는 발언 또 악마라는 발언을 받아친 그것도 악마 발언 계속 점점 이 진영 간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느 선에서 멈추지는 않는 겁니다. 결국은 민주당은 5.18 특별법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강한 또 반박 발언을 통해서 서로가 더 깊숙한 진영의 골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하신 강사들의 설전도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1타 대 1타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서 눈길을 끈 사람들이 또 있었죠. 바로 양쪽 진영에선 한국사 강사였는데요. 전한길 씨에 맞서 또 다른 유명 한국사 강사인 황현필 씨가 연단에 섰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은 제가 붉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독재에 맞서서 피 흘리고 희생하신 것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1980년 광주 시민의 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습니다. 저렇게 정의로움의 열등 의식 있는 자들이 광주를 폄훼하고 윤석열을 지지한 네, 지난 2009년 황현필 씨가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했는데 역사관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강사는 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올바른 역사 강사입니까?
저한테 좀 열등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전쟁, 6.25 전쟁을 강의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제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를 분명히 알 텐데. 네, 전한길, 황현필 이 두 강사는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수능 국사와 공무원 시험 한국사 과목을 가르쳤던 점이 비슷합니다.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두고도 지난해 이미 설전을 벌인 바 있죠. 언변이 뛰어난 일타 강사들, 학생들인 2030 표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치권도 그들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쪽 진영에선 한국사 강사들의 설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표심에 큰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전한길 씨가 보면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수의 스타로 우뚝 섰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탄핵 반대 여론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개몽령 얘기도 했지만 그동안 보면은 탄핵 사태가 초반에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이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그런 부분만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전한길 씨가 광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연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도 비상계엄에 대한 공동 책임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도 그러면 잘한 게 뭐냐.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러한 어떤 줄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들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겠냐 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아마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 혼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야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선택한 것은 국무총리 탄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책임론을 굉장히 부각시켰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탄핵 반대 여론이 상당히 오르는 그런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일타 강사 전한길 씨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는데 황현필 씨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대의정치 위기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전국이 탄핵 전국이라면 사실 정치권에서 이 국면을 수습하고 대결이 있더라도 적어도 정치권 정도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직접 민주주의인 양 일타 강사가 다 나갈 수밖에 없고 1타 대 1타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저는 현타 대 현타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 정도 나라의 수준의 초래가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일 이 전한길 강사든 황현필 강사가 서 있었을 때 가장 멋지고 당당한 모습은 강의 현장이겠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앞서 보여주셨던 걸 또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되는데 심지어는 지금 이른바 구독자 수 대결도 양상입니다. 예. 게다가 실제로 출신 학교도 한 명은 경북대학교, 한 명은 전남대학교. 관련 그래픽을 잠시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지금 또다시 우리가 지역 감정으로 갈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한국사를 놓고서 두 사람의 생각이 정반대예요. 양쪽의 정치권을 대변해서 지금 일타 강사 대 일타 강사의 싸움이 벌어지고 저는 이건 워워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자기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전면에 나서게 되면 이건 자칫 배우는 학생들에게 심지어는 공무원 수강생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런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꽁꽁 틀어막을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이걸 마치 대결 구도 마냥 이것을 보면서 즐기면서 유튜브에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마냥 반길만한 일은 아니다. 저는 어느 정도 선까지죠. 이게 너무 지나쳤다 싶은 상황이라면 저는 적어도 정치권이 워워워 해야 된다. 네. 적어도 정치권의 싸움판을 두 일타 강사의 대리전으로 이렇게 만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타 강사들의 대결 구도 반길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편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울 서부지법을 방문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 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도 형사소송법 준용의 원칙도 방어권 보장의 원칙도 전문정도 배제의 원칙도 이미 짓밟아 버렸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은 66명의 난입 폭동 사태로 인한 폭도들이 구속된 그 장소입니다. 다시는 국가기관 3부의 한 축인 사법부의 이러한 침탈 폭동 사태가 다시는 일어서서는 안 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재 항의 방문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규모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재를 방문할 때 보내는 그 시그널 또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비상계엄이 유연적이고 불법적이었다면 그것을 심판하는 과정은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달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단심제입니다. 단심제. 딱 한 번으로 국민이 선출하고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심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3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심이나 2심에서 혹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더 해달라는 건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어떤 뭐 이틀마다 어떤 변론이 이루어지는 거. 사실 이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루 사이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변론 준비가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던 정의 숫자도 제한하고 또 증인에 대한 심의 시간도 제한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 그 권한을 오용하는 거나 아니면 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합법적인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무총리, 경찰청장, 감사원장, 법무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수사검사까지 줄줄이 탄핵을 하는 것들이 과연 합법적인 탄핵 권한이냐 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이 부여한 탄핵 심판권을 그렇게 함부로 오용하지 말라. 교만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헌재를 방문해서 오죽하면 다른 어떤 항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헌재를 방문하는 것뿐인데 그러한 것들을 결코 헌재 흔들기로 헌재를 흔드는 그런 걸로 폄하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항변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흔들기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기현 의원은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런 격한 발언도 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건 원래는 이 발언은 현직 검사장이 먼저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방어권이 중요하고 헌법재판소가 단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으로는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지체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과정에 이의가 있다. 이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적법 절차에 따라서 변론기일이나 정인의 채택이나 그래서 한덕수 총리 정인 채택에 대해서 이야기에 있어서 20일 변론에 지금 채택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제 2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25일로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겠죠.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는 지금 많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문영배 또는 이미선 또는 정계선 재판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영식 재판관도 있고 그러면 김영두 재판관도 있고 다른 재판관들한테 또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면 되겠죠. 전달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평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평에서 다루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민주당의 기획 사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하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란 행위 없어 내란죄 탄핵 사유에서 빠져. 그러면 이건 사실 또 답을 낸 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답정을 하고 지금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는 비난하고 있는 과정인데 국민의힘께서 답을 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정당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다. 왜 빠르냐? 응답을 달라. 또 이런 정인들을 포함해 달라.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답을 내서 헌법재판소에
전달을 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윤 대통령의 하야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아니, 하야라는 말이 나왔을 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망상에 불과하다. 하야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굳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하야라는 단어를 거론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하야론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하야론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나 배경이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탄핵 찬성 여론이 좀 줄어들고 탄핵 반대 여론이 굉장히 올랐는데 아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탄핵 결정이 인용되기 전에 어떤 하야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감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여론을 또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야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명예로운 퇴진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헌법재판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감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고 단지 권영세 의원이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건요. 결국 헌법재판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 나름대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옳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하야라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결국 어떤 어떤 사법적인 단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밖에 나오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권영세 의원의 어떤 하야론에 얽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의도나 배경을 얘기하면서 이 방법이 결국 모든 어떤 뭐 이 사태 해결에 있어서 하야라고 하는 방식은 이 옳은 방식이 아니다, 좋은 방식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지적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로서 논의되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김철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 보수층 내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경우에 더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리하게 흘러갔던 것에 대해서 더 결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적어도 국민의힘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도 있어서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부분들이 감안돼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앞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치공학적으로 어느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든 간에 실제 그렇게 벌어지거나 또 실제로 그렇게 돼서는 곤란한 일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단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왜곡과 조작이라고 맞섰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야간 투시경에 소총을 들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이 보이죠. 국회 2층 창문을 깨고 진입한 707 특수임무단 소속 계엄군들의 모습인데요. 검정색 전투복을 착용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곳 지하 1층입니다. 좌우를 서성이며 계속 무언가를 찾는 모습인데 잘 찾아지지 않는 듯 상의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때 계엄군 한 명이 저기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보이시죠? 네, 복도 끝에 있었던 건 전력 차단기입니다. 계엄군들이 다가가서 전력 차단기를 내리자 곧바로 주변이 깜깜해집니다. 네, 전기 차단기를 내리기 5분 전에 3층에 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요. 지하 1층의 전기는 5분 48초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계엄군에게 전력 차단기를 올리라고 말한 건 군인이 아닌 국회 사무처 직원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요. 계엄 해제안이 통과됐으니 단전 조치를 풀라고 요구했고 그제야 군인들이 전원 스위치를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네, 야당 측이 어제 공개한 CCTV인데요. 이 CCTV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일단은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은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는 거거든요. 현장에 아마 이 계엄 지휘부였던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걸로 본인 스스로가 오독을 해서 결국 저런 지시를 내린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저게 사전에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되거나 계획된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12월 3일, 4일 그날 아마 어떤 계엄군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 계엄군 진입했던 우리 군인들이 현관문이 어딘지도 못 찾고 아주 우왕좌왕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면 절도 있게 움직이는 게 모습이 아니고 우르르 몰려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상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됐던 건 아니라고 보이고, 두 번째는 저게 보면 아마 그 국회에서 어떤 계엄 해제 의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예. 아마 우리 일반 조명이라든가 비상 조명 등이 잠깐 뭐 이 소동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거는 뭐 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그 뭐 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아마 단전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저게 본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이 2층에 있거든요. 2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 1층에 갔다는 건 아마 저거는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그냥 뭐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그냥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로 보이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있어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회의장은 3층에 있고 단전이 이루어진 거는 이제 지하 1층이다. 그리고 대통령 측 주장을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미 헌재에서 이 단전 지시는 본인이 임의로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고, 또 국회 통제의 임무 수행을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김철현 교수님과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다 진행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 기준에 있어서 참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내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느냐,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있어서는 이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측에서 강조하는 경고라는 것은 보통 우리 경고의 의미는 정말 거의 하는 듯한 신용 정도에 그칠 거예요. 그러면 결국 포고령이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군이 뭐 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그 군이 특정 지역에 들어가거나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겠죠. 네. 그러나 결국 그 경고라는 것이 이행이 됐다라는 것.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안 내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묻는 책임은 단전 단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냐의 여부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은 최종적으로는 또는 최고의 위치에서 이 명령의 이 책임자의 위치에 있느냐, 이 점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변론은 그 말을 했느냐 또는 어떻게 들었느냐 여부가 단전 단수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단전 단수는 명문상으로는 그것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이동을 하거나 행동으로 옮겨져서는 안 됐어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경고 차원이라면.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볼지가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물론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영상, CCTV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대통령 측이 아닌 곽종근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내용이었을지라도 헌재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반박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처음에 3차 변론에 나왔을 때 그 모든 부분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통칭이다. 그리고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뺏긴 거지만 본인이 두루뭉술하게나마 그 부분을 다 검토했다. 그리고 군을 국회와 선관에 투입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총괄적인 책임을 인정하지만 문제는 국회에 투입됐던 군이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될 줄은 대통령이 전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는 뭐 배 소장과 어느 정도 의견은 일치한다고 보입니다. 네, 어제 공개된 단전 CCTV에 대한 양쪽 반응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커밍순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를 통해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복귀를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 나서면 당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대표직 유지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퇴했습니다.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음 아프신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난해 12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침묵을 이어온 한동훈 전 대표가 SNS 글로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왜 대통령의 시간을 이렇게 뺏어버리려고 합니까? 지금은 자중해야 될 때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2달 만인데 생각보다 빨리 기지개를 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책을 곧 낸다고 하니까 네. 출판이 이제 출사표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언제쯤 될까요? 그런 이유는 뭐 워밍업일 겁니다. 네. 정확한 시점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자면은 지금도 집중 견제를 받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시점일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결정이 나와야 어떤 결정이든 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이 가능할 텐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일종의 매트릭스, 일종의 구분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기각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복귀한다. 한동훈 전 대표 움직이기 거의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인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움직이지 않았던 것 자체가 그 기간이 상당히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으로 자꾸 군불대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워밍업.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만약입니다.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 됐을 때는 빨리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워밍업에 대해서 친윤계 의원들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상현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요. 지금은 탄핵 심판의 시간이거든요. 대선의 시간이 아니고. 근데 탄핵 심판의 시간인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정치 복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어떤 비상계엄 해제라든가 아니면 탄핵 찬성을 이끌었던 장본인이잖아요. 특히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어떤 비상계엄 했는 날 본회의장까지 뛰어들어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손잡고 계엄 해제를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탄핵 찬성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의힘 어떤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 사이에는 굉장히 깊이 내리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알다시피 어떤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탄핵 반대가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복귀를 해버리면 결국은 탄핵은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그럼 나는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하러 나온다는 그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국민의힘 또는 우리 탄핵 반대 어떤 그런 부분의 여론도 굉장히 분열시킬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언제쯤이면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본인도 나름대로 조기 대선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정치 복귀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름대로 소명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리고 탄핵 반대 여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 표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 복귀하는 부분은 개인의 자유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탄핵 찬성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게 과연 저는 정치적 그리고 도의적으로 맞는 일인가 하는 이런 나름대로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권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차기 대선 양자 대결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양자 대결 구도를 했을 때 김문수 장관이 31.8%, 오세훈 시장이 29%, 홍준표 시장이 26.2%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김문수 장관이 보수 중에서는 선두를 내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앞서 김문수 장관이 만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 보수 측에서는 이제 결집을 계속해서 결집도를 높여 가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심지어는 앞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당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 보통 야당은 아니다.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험담을 전달해 주는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보수층들을 이제 결집하는 데는 약효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중도층입니다. 지금 이 지지율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은 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그래도 우클릭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계속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죠. 이재명 대표는 46.3, 46.6, 46.9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존보다 조금 더 지지층들이 양자 대결이니까 가상입니다.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최근에 우클릭 행보가 어쨌거나 간에 보탬이 되고 있다.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보세요.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김문수 장관이 그중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하지만 국민의힘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는 오세훈 시장도 있고 홍준표 시장도 있습니다만 차이가 지금 10%포인트 이상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쟁걸음을 하면서 최근에 어떤 비명계 논란들도 좀 차단하고 우클릭으로 중도층도 확보하고 물론 3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 2심 이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첫 번째 보수층 내에서의 이 이른바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럴 테고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탄핵에 대한 시각 차이도 있고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이 후보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양자 대결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갈 수 있느냐인데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속도에서 상당히 더디게 출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결집은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양상은 쟁걸음으로 달아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쫓아가기에는 머리가 복잡한 국민의힘 상황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서 보통 야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일단은 본인이 보면 2002년도에도 서울시장 나왔을 때 이겼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 대선에서 이겼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 서울시장 그다음 대통령 다 지내고 난 이후에 보니까 결국 나중에 BBK로 해서 결국은 본인이 또 영어의 몸이 되고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불명예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아마 호락호락한 정당이 아니다. 특히 아마 이런 탄핵 국면에서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조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처럼 조금 보수는 단결하고 그리고 아마 탄핵은 탄핵이고 결국은 대선은 대선이거든요. 결국은 아마 그 탄핵 국면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탄핵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대선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양자 대결에서 앞서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어차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면 어떤 대선 행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여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선거법 항소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뭐 경상도 말로 단디 준비해서 아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야 잠룡들의 행보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